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될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양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단체 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여러분들의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서 이렇게 과학특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더 내용을 또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한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좀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쉽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즐기는 프로그램인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들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전에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거 큐브잖아요. 여러분들 이 큐브 가지고 노시잖아요. 육면체 큐브 이렇게 맞추는 거. 저도 이거 맞춰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맞추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어떤 색깔이 되었을 때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계산이 딱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계산으로서 항상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푸는 것 대신에 컴퓨터가 풀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큐브 솔버인데 이 큐브 솔버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놀아본 적이 있는 레고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큐브를 놨을 때 얘가 이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를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걸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학습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지능을 갖다가 습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이 그 교향곡 지휘자가 이런 여러 가지 모션 행동에 따라 가지고서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갖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학습한 많은 명령을 갖다 학습하지 못했어요. 자세에 대한 한 그 6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게 별로 잘 되지 않는 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막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아직 훈련이 덜 된,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가가 되기, 교양학 지휘자가 되기 전에 뭐 유치원생이 하는 지휘자 정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학습을 계속하면은 아주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는데, 단지 아직 학습이 덜 되어 가지고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주고서 이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큐브 솔버를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대로 되도록 미리 짜여진 것입니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큐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를 딱 끄면은 이제 색을 불러오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서 각 면에 색을 이렇게 면을 돌려가면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면을 읽어오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의 색깔을 읽어옵니다. 저 색을 읽을 때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서 다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계산을 2초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대충 이게 보면은 20회에서 한 30회 사이에 수렴해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이게 바뀌어진 위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5회 정도 평균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현재 회전이 11회전이 끝나고 12회전 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약 한 25회 정도가 되면은 맞춰져야 됩니다. 물론 저 색을 입력하는 것을 컬러 센서가 하는데, 이 컬러 센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내부 장난감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색깔을 읽어오는데 오차가 없다면은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정확하게 맞히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맞췄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보면은 색이 제대로 맞힌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지휘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두 손을 올리면은 음악이 정지가 되고 천천히 내리면은 음악이 시작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6가지 동작 정도를 알아내는데, 제가 지금 학습을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인공지능이 공부가 지금 빨리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손을 내리면은 이제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것인데 안 될 때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느냐? 이와 같이 그 학습, 아까와 같이 그 큐브 솔버는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만은 인공지능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보면은 100점 다 못 맞잖아요. 뭐 비슷한 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잘 훈련된 인공지능은 100점을 맞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인공지능하고 또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지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보았는데 잘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만 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실질적으로 인류와 비슷한 영장류도 많았고, 또 인류보다도 훨씬 힘도 세고 민첩한 사나운 맹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보잘것없는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이 되면서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파헤친 실질적으로 미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해가지고서 2014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져가지고서 이 과정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받아가지고서 과연 그럼 인류가 현재는 주인인데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주인이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될 것인가, 지위가 이것에 관한 책을 졌는데, 그 책의 이름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호모 데우스가 있는데, 이 데우스는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데 앞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서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이런 종속된 것으로서 전락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쯤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기점,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특이점이 오는 것을 갖다가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시기가 되는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과거 우리 인류들은 실제적으로 과학에 대해 가지고서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교에 의지를 한다거나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과학이, 즉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실질적으로 과학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점인데, 이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2045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누구냐면은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사람, 레이 커즈와일인데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현재 구글의 이사로 있는데, 기술 이사로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예측했어요. 2045년이 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도 이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초과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 인류의 생각보다도 컴퓨터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갭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주인으로서 존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떤 패러다임, 사고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영어로는 포스 리볼루션,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실제적으로 언급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빅데이터, 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IoT라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 총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간략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 책에서 잘 배우셨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대신 노동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 2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는 냉장고 등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은 뭐냐? 3차 산업혁명은 이게 컴퓨터가 우리가 생활화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즉 우리 지구상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0과 1이라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서 온라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을 갖다가 문제를 내려면은 직접 인쇄 프린트에다가 써야 됐는데 이걸 컴퓨터에서 치어가지고서 디지털로 쳤으니까 프린터를 나오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온라인, 사이버 세상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디지털화 이런 것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전부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보화 시대 또는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지만은 3차 산업혁명은 이 지구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가상세계, 사이버 세상에서 있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 가지고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는 거.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O2O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프라인이고 여기는 2는 2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이 공통된 공간, 여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도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0과 1로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서 디지털로 저장할 때는 이게 디지털이 됩니다. 그다음 사물은 어떤 것들은 데이터가 됩니다.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건 서비스가 됩니다. 그 물리 세상이 되고 사이버 세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공간,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냐, 산업이냐, 여기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유니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니콘이 뭐죠?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뿔 달린 말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만큼 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용어에서 유니콘을 사용할 때는 매출이 10조 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10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보통 우리가 LG전자 정도가 10조인데 LG전자 같은 회사가 이 O2O 공유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 몇 년에 걸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 2년 내에 나온다는 거죠. 그냥 그런 기업들이 나오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입니다. 여기서 B&B라고 해서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는 침대를 제공해주고 아침을 준다는, 주로 유럽 같은 데에서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텔에 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호텔 소유의 방이 없다. 그럼 방을 어디서 나느냐? 여기에 가입하는 일반 가정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남는 방을 여기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대여하는 매개체, 즉 온라인에 사람들의 방 정보를 오프라인에 있는 실제 소유자들한테다가 제공을 해줘 가지고서 그 편의성을 해주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버 택시 회사입니다. 우버 택시 회사는 또 역시 뭐가 한 대가 없느냐?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운전하느냐?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이렇게 택시같이 제공을 해주고 요금을 받는 거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상의 세계로 보내다 보니까 가상의 세계에 엄청난 정보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어느 한계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냐면은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처리를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쌓여진 데이터들을 처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물론 뭐 시간을 1년이나 2년 준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하려면은
바로 인공지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분은 여러 군데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공평하게 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윌리엄 깁슨이라는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실감을 하는 데는 이 인공지능 쪽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아픈 몸을 고치는 의사를 또 이게 또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IBM 왓슨이라는 미국의 그 병원에서 채택한 의사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진단율이, 영상의학적인 진단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가 하는 것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것이로 되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폐암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폐암이니까 뭐 기침을 한다거나 가슴이 아픈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을 찾겠죠?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청정기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영상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해가지고서 좀 소견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다가 채출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병리학적 진단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확진이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뭐 항암제를 쓴다거나 또 아니면은 직접 수술을 갖다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항암제를 쓰거나 수술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단이 잘못된 거거나 또는 병리학적 진단이 잘못된다나 이것이 있을 경우는 이걸 모르고서 이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효과를 개선할까 하는 이런 실험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PET-CT의 어떤 이런 영상을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서 인공지능 학습 네트워크를 써가지고서 이것을 훈련을 갖다가 시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암을 갖다 찾아내도록 로컬라이제이션이라서 암을 갖다가 위치를 찾아내도록 분류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당연히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영상 자료가 필요하겠죠. 영상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의가 이렇게 생기면은 어떤 패턴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암일 될 수 있다는 걸 인공지능을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시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 하는 것하고 테스트를 갖다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과학자 연차대에서 자료를 제가 얻었는데 보통 영상의학과에 있는 전문의가 실제적으로 그 영상 자료를 보고서 그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한 67%, 그다음에 1, 2년차 내디던 수련의는 76%, 3, 4년차는 80%,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80.8%,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교수는 82%,
근데 이 누닛이라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단 프로그램은 몇 프로가 나와요? 88.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실제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의 600명, 그 다음에 정상인의 600명, 그래서 1200개의 표본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이 누닛 인사이트라는 인공지능을 옆에다 두고 먼저 사람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생각을 어떻게 보고서 비교해 가지고 판단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영상의학을 전문하지 않는 비전공 전문의들도 81% 정도로 이렇게 그 진단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참조용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영상학과 교수 10명 중에 8명이 이 폐암을 발견하는 걸 못했어요. 2명만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의사는 이것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 이 암을 징후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런 예가 있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2014년, 3년, 4년, 5년, 6년에 암을 갖다가 사람이 발견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알아가지고 조치를 했다면은 암이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가지고 생명을 갖다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예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안면 인식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갖다가 모든 면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본인이 맞다 안 한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항에 출입국 관리소 이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시내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라고 바로 그 거리에 있는 키오스크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 다음에 쓰레기 투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반드시 또 자기가 얼굴이 인식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이 안면 인식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지금 많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이 밖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나는 미래가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인공지능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 또 좋은 알고리즘을만 통하지 또 약간 좀 뭐 미흡한 알고리즘,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지휘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줬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 인공지능 기술 소스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을 해가지고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이 아기가 태어나게는 해주는데 이 아기가 단계별로 공부해야 될 교과서나
이 학습지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식량이 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새로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다름 아닌 구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딜까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공지능은 전부 다 소스가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응용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소프트웨어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랄지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랄지 이런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이 뭘 지향하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향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 가지고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AI는 소프트웨어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양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오픈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갖다 실제적으로 마켓 밸류 트렌드에 보면은 2008년에서는 뭐 석유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6년에 보면은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전부 소프트웨어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매출 랭킹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능력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한번 예를 보죠.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가 휘날리죠.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키오스크가 이게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움직인다면은 광고 효과는 배가가 됩니다. 스마트, 요즘에 스마트라고 하죠. 스마트 키오스크가 될 경우에는 가격도 물론 2, 3배로 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느냐? 소프트웨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고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미국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정보통신 계열이 인기가 상종가에 있고 여러분들 공부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이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먹어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야만이 세상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이 직업이 거의 다 로봇에서 대체가 됩니다. 뭐 주식 투자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나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의사까지 영상학과 의사까지 소프트웨어 대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이 아래 주소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가지고서 로봇가 몇 프로가 대체가 될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위한 교육을 하고 진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는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그 자체는 또 다른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직업이 앞으로 나온다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서 하나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듣보잡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이 듣보잡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일자리의 그 핵심이 바로 IT 영역 또는 신산업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성도는 과거에는 농업이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업은 줄어들고 자동화랄지 로봇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봉이랄지 돈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이 변화의 물결은 여러분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1854년 미국이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뭇게 보였는 거 봐요. 꾸로 일본말로 꾸로인데 이 흑선이 와가지고서 개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에서 이거 대포랄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일본이 충격을 받아하고 50년 만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개항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와 같이 기술이 파도가 왔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2016년에 구글이 알파고를 들고 와가지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갖다가 뒀어요. 인공지능 대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세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공지능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자, 일본은 50년 만에 동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이 인공지능 이쪽에 계기를 받아 가지고서 새로운 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우리가 잘만 준비를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세계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뭐 장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도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